일각에서는 2심이 끝난 다음에 대법원 재판, 대법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뭔가 지연 작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오늘도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전례가 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최강욱 전 의원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허위 인턴 확인서 작성 혐의로 1심,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으로 갔죠. 상고장 제출했는데 여기 보면 대법원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는데 3차례 송달이 실패했대요.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2개월 넘게 지연됐답니다. 이 자체만으로 지금. 그러면은 안유성 변호사? 네. 통지서 송달 실패. 그러니까 수치 거부잖아요. 그러면 안 받겠다고. 예.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거는? 정확히는 수치 거부보다는 송달 불능을 송달 사유로 불능.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폐문부재, 이제 문이 닫혀 있어서 사람이 안에 있는 점인지 모르겠다. 집에 문이 닫혀갖고 예. 전달이 안 된다. 아무도 안 나오더라. 예. 그리고 또는 뭐 이사불명, 음.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송달 불능 사유로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송달 불능을 이유로 해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이후 절차가 사실 진행이 근데 안 되게 그걸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사실 뭐 횟수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뭐 통상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뭐 지연 전략을 취한다고 했을 때 두세 차례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된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긴 아까가 합니다. 3차례라고 그랬었네요. 아까 그런데 사례는. 다만 이러한 전략들이 사실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 국민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따갑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좀 우려가 됩니다만 뭐 지금 사실은 지금 당장 욕을 먹더라도 어떤 지켜내야 되는 어떤 것들이 더 크다고 한다면 그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분이 아니고 그냥 뭐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냥 계속 안 받고 그래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렇죠. 수치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요. 예. 일례로 그래서 이제 뭐 상소심으로 이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는 전략을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한데 그때 이제 일부러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 접수 통지서를 안 받게 되는 경우들이 일례로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당에서 나온 얘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대법원이 판결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당사자가 서류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근데 저번에 보셨잖아요.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을 비우거나 해서 서류를 잘 안 받으니까 법원에서 직접 국회로 갖다 줬어요. 이번에도 대법원의 그 서류 같은 것을 국회로 가서 송달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송달에 걸리는 시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2심 재판 관련해서 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했네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구형입니다. 검찰의 구형이 징역 2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김문기 전 처장 관련돼서 이것도 유죄로 판단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형도 높게 해주시고 이겁니까? 안유성 변호사 지금 검찰 쪽에서 구형한 일단 거는? 원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던 걸로 그럼 기억을 같은 걸 하고요. 지금 구형한 거예요 지금? 통상 형사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구형을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 그래서 뭐 일단 그래서 1심에서 무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다시 판단해달라. 그리고 그와 같은 전제하에 종전의 구형인 2년 그대로 형을 선고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구형을 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기다렸던 내용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재판부가 선고 날짜도 오늘 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하겠습니다 선고? 예,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짧게는 2주 뒤로 정할 수도 있는데 예. 아마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선이 좀 집중된 사건이다 보니까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예. 결심 이후인 한 달 이후로 선고기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좀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조만간 곧 나올 것 같아요. 언제 선고한다 이 날짜에 대한 부분이요. 이것도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서류를 전달하는데 이게 수치불능, 뭐 문을 닫아서 아무도 없다. 몇 차례 하도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이런 얘기도 오늘 나옵니다. 이것도 뭐 사례가 있다 그러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건 또 가정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과거에 성완종 리스트 관련 이 혐의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재판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이게 한참 된 거예요, 2017년. 근데 이제 항소심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앞두고 대선에 출마를 합니다. 대선에 출마를 해요. 그때 민주당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당시 민주당 여기 뭐 송영길 전 의원이 있잖아요. 당시에 뭐 헌법 8선 얘기하면서 대통령 재직 중인 사건 아닙니다. 만약에 당선되더라고요. 만약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대선에 당선돼도 이건 지금 이 재판은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거든요. 2심 판결이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되면은 이거요. 대통령직 상실하는 겁니다. 당선됐지만요.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러면요. 당시에 송영길 전 의원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이고 홍준표 후보는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치인 시절에 있는 행위로 기소가 돼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지만 그게 아주 문제가 있는 판결에서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기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직이 상실이 또 되는데 당선될 가능성이 약하지만 설령 당선되더라도 대외 세계적으로 이게 국가적 위신이 쓰지 않지 않겠어요. 이게 과거의 발언이었어.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을 한다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당선이 됐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그 뒤에 유죄가 당선 무효형의 유죄가 그러니까 의원직 박탈 그리고 뭐 피선거 박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이 됩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직 당선된 거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죠. 송영길 전 의원의 과거 발언대로라면 이거는 대통령직 박탈입니다. 지금요. 이 얘기를 과거 했었던 거예요. 정광재 대표.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한마디로 빼박이죠.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형평성을 갖고 집행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피고인의 이름을 가렸더라도 예. 같은 죄가 적용된다면 그 결과는 같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한 홍준표 후보의 이름을 가리고 예.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내용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저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 프로그램에 나가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예.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헌법상의 다수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제가 봤을 땐 스스로 굉장히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고 함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해 6월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헌법 84조에 해당하는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면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신 것처럼 2017년에 이러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모 언론에서 10명의 헌법학자에게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은 것이 옳으냐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7명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유죄를 받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그 7명 중에 대표적인 법학자들이 이른바 진보적 성향을 가진 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8년이 지난 현 시점에 어떤 대답을 할지가 정말 관심인데 오래전 예라고 했지만 이것과 관련한 가장 비근한 예가 2017년에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넘어서지 않고는 국민적 선택을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수필 부대변인.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와서 민주당이 만약에 당선된 뒤에는 관련된 재판이 정지되는 겁니다라고 입장을 낸다면 이거 또다시 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송영길 전 의원의 과거 얘기가 또 자꾸 회자되면서. 방금 우리 정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셨는데 예.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표현은 좀 과하고 논쟁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쟁에 대해서. 근데 논쟁이라는 것은 사실 결론을 내리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었을 때 주장이 엇갈리는 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송영길 전 대표가 했던 주장도
나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그때 당시 홍준표 후보는 왜 송영길 후보가 전 대표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마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보호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시에 국민일보에서 뭐 10명의 헌법학자들께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어떤 결정의 어떤 근거는 아니고 그야말로 참고의 대상인 것뿐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심플하게 좀 결론을 내리자고 하면 제 개인적이고 저도 많은 법률가들한테 물어봤지만 예.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려고 하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진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탄핵에 의해서 소추된 다음에 예. 국회에서 소추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뭡니까? 이 두 가지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외환과 내란 그조차도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지. 예. 이것을 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게 뭐 재판이 뭐 계속 진행되고 또 대통령을 상실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그러니까 정광재 대변은 이미 과거에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강성필 부대변인은 이거 논쟁적인 거예요. 논쟁적인 거. 이렇게 또 두 분이 또 맞서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에는 같은 당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거의 대척 관계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어제 MBN과 인터뷰를 좀 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법 리스크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지요. 사법 리스크를 얼버무리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돼야겠다라고 네. 한다면 그건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서 국가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분들 또는 술집에서 만나는 분들 대체로 이런 얘기들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답답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가자니 미래까지 깝깝할 것 같다. 이런 기분들 아니겠어요? 비상식적 정치, 시대착오적인 정치를 청산해야겠다는 것이고요. 자, 정광재 네. 대변인, 이낙연 전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제 국가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미래까지 깝깝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오늘 한동훈 전 대표 책이 나왔잖아요. 예. 국민이 먼저다라는 예. 책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과 며칠 전에 이렇게 알려지면서 예. 아주 정치권에서 회자가 됐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한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위험하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캐릭터, 예측 불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말과 행동의 예. 괴리 이런 것들도 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입법권을 지금 그 국회가 독점한 상태에서 행정부까지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이른바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게 삼권 분립이라는 큰 원칙인데 예. 행정부와 입법부, 일부 또 사법부의 편향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일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때 그걸 뭐라 그러냐? 독재라 그럽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험한 이유는 개인적 캐릭터 외에 지금 삼권 분립이 위험 수준에 도달한 민주당의 폭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사회적 원로로서 어쩌면 뭐 이번 대선에 뭐 참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예.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뭐 한때는 같은 정당의 동지였으면 지금은 당도 다르고 밖에서 약간 이재명 대표 대척 관계에 있어요. 굉장히 이낙연 전 총리 굉장히 매서운 지적 비판을 했어요. 굉장히 큰 약간 수위가 좀 높아요 사실은 저런 비판.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예. 비상 뭐 계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예. 최소한도로 비상계엄을 정말로 한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최소한 앞으로 한동안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본인들 돌아보셔야 된다. 아, 그거 저는 그렇게 먼저 좀 하시죠. 먼저 좀 지적을 예. 드리고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분이 한 말을 그대로 다 받을 어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일정 부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조금 받아들여야 될 그리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 메시지는 그래도 좋은데 이 예. 메신저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에서는 예. 많은 분들이 이분이 정말 민주당의 앞날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예. 본인이 대선 후보가 돼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탁 튀어나와 가지고 그 자리를 뺏어간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검토할 만하지만 예. 이 메신저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마음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감정적 비판이 아니냐 혹시 이렇게 좀 지적하신 거네. 알겠습니다.